경매 물건들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기회잖아요. 좋은 물건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경매에 좀 관심 가지는 것도 저는 좋은 내 집 마련 전략 아닐까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추석은 굉장히 중요한 명절입니다. 연말, 새해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가늠하는 기점으로 보기 때문인데 금리는 높고 청약은 뜨겁고 경매 물건은 많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조합인데 이달에만 전국에 5만 가구 가까이 분양이 있다고 하고요. 청약 통장을 어떻게 쓰는 게 똑똑할지 궁금하기도 해요. 이분은 답을 가지고 계시겠죠?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임란 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소장님 오늘은 퀴즈로 시작할게요. 네. 소장님은 1과 3과 5 중에 어떤 숫자를 가장 좋아하세요? 1과 3과 5요? 네. 저는 3 좋아합니다. 3. 자, 3번 당첨되셨습니다. 뭐가 당첨이에요? 자, 우리 소장님 그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해드릴 바디로션 준비했어요. 진짜 주시는 거야? 아, 그 압력. 와, 1번이 더 좋았던 거 아니에요? 1, 4 뭐 어떤 걸 하셔도 지금 선물이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소장님, 우리 부동산 시장도 그래서 촉촉하게 이게 그 습도가 좀 유지가 될 것인가 잘 모르겠는데 네.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이 말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추석 지나고 나서 보니까 청약은 여전히 뜨겁다고 하고 근데 경매는 그래요. 또 되게 많대요. 맞아요.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이게 뭐 좀 촉촉하면 좋겠는데 사실 뭐 촉촉하다면 촉촉할 수도 있고요. 완전히 마르지도 않고 완전히 또 홍수가 난 것도 아니고요.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바닥이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한데 최근 통계를 보니까 통계는 추석 전에 약간 소폭 조정되는 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매매 시장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청약 시장은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청약 시장 분위기 좋고 경매는 매물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변수들이 있잖아요. 뭐 금리라든지 전세 정책적인 변수를 보면 저는 큰 자극을 줄 만한 그런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하고 중국이 가장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최근 뉴스 보면 미국이 또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게 또 우리한테도 영향을 줄까? 금리라든지. 하지 마라. 그러니까 고마해라 뭐 이러고 싶은데 네. 고마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금리도 근데 한국은행이 쉽게 올리거나 내리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 같고요. 올리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한 차례 정도는 저는 한국은행이 참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이 2번, 3번 연속 올리면 문제가 되는데 설마 미국이. 못해요. 미국 네. 2번, 3번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한 번은 갈 수도 있을 것도 같죠. 저는 지금? 한 번 정도는 간다고 보는데 한 번 가더라도 한국은행이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런 외부 자극이 없다면 지금 분위기가 내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에 총선 있잖아요. 이번 10월이 굉장히 중요한 게 10월 부동산 시장 흐름이 4월까지 가거든요. 부동산 한 번 결정되면 6개월 갑니다. 아, 평소에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보통. 지금 분위기가 4월까지 간다라고 본다면 뭐 우리 예상할 수 있잖아요. 청약 시장은 조금 뭐 수도권 지역들 인기 있는 단지 위주로 움직일 것 같고요. 경매 물건들은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반대로 해석하면 내 집 마련하기 또 좋은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추석 전에 공급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네. 이걸 또 굳이 우리가 날짜를 붙이면 9.16 공급 대책이 될 텐데 네. 이거는 시장에 뭐 큰 변수는 안 될까요? 9.16 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게 나와가지고요. 그때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죠. 야당 대표 네. 또 뭐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묻혀버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대책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 일반 애청자들이 공감하기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급 대책이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공공 분양 물량을 늘리겠다. 상기 신도시 용적률을 올려서 3만 가구 정도 늘려서 다 합쳐서 한 12만 호 정도 늘리고 민간들은 돈줄이 말라 있으니까 PF 금융 지원해주고 당장 공급이 안 나오니까 1인 주택들 주차장법 좀 완화해줘가지고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에 좀 많이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인데 느낌 안 오시잖아요. 이게 뭔 소리예요? 제 주변에도 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12만 호든 120만 호든 뭐 270만 호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3만 호, 12만 호가 무슨 얘기야.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대책의 효과는 실질 효과와 심리 효과로 좀 나눌 수가 네. 있는데 실질 효과는 지금 당장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게 인허가 물량입니다. 3년, 5년 후에 될까 안 될까 모르는 내용들이고요. 실질 효과는 지금 심리적으로 영향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죠. 구체적이고 직관적으로 나와야 돼요. 어디?
예를 들어서 뭐 상암에 신도시 개발한대라고 하면 나 그거 언제 분양을 받을까라는 계획이 쓰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PF 금융 풀어주고 주차장법 풀어주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심리 효과에도 약간 좀 실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거다. 그냥 근데 덮여버렸습니다. 그러게요. 네. 우리 이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네요. 어느새 또 미국 국채 또 금리로 추석까지 겹쳐가지고 다 뒤덮여가지고 뉴스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니 이 와중에 경매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 집 사려는 사람이 많다고 하고 금리가 높은데 빚이 늘어서 걱정이라고 정부가 대책도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50년 만기 대출을 이제 못하게 됐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경매는 왜 늘어나요? 최근 통계를 보면은요, 9월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 임의 경매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8월보다 5.6% 늘어나서 1,439건인데 임의 경매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돈 빌렸는데 돈 못 갚는 거예요. 은행 이자는 못 갚거나 친구한테 돈 빌린 거 안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담보 잡았잖아요. 근저당 잡았으니까 그냥 경매 넘겨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경매 물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돈 못 갚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금리 영향이 크겠죠. 근데 왜 경매가 늘어나느냐? 분위기가 좋은데 생각해 보면 경매가 그냥 뚝딱 하면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적어도 6개월에서 네. 8개월 전 얘기입니다. 묵혔죠. 묵혔죠. 네. 그러면 8개월 전에 발생했던 돈을 못 갚아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8개월 전이면 작년 올 초? 작년 말 정도 되니까 그때 이제 막 집값 떨어지고 난리가 났던 게 지금 문제가 된 건데 금리가 쉽게 안 떨어지잖아요. 계속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매 물건들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기회잖아요. 좋은 물건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경매에 좀 관심 가지는 것도 저는 좋은 내 집 마련 전략 아닐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추석 때 화제가 됐던 기사 중에 하나가 잠실의 올림픽 회밀이 네. 그 아파트가 대형 평수가 19억 원에 낙찰이 됐다. 이게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 시세 대비해도 한 2, 3억이 낮다라고 하는데 네. 일단 가격만 들으면 다들 혹하실 수 있어요. 근데 경매로 집을 사서 네. 내가 이걸 가져간다는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만만하지 않죠. 이걸 주의해서 들어가셔야 될 텐데 실수요자들 어떤 거 알고 있어야 될까요? 이게 우리 경매 그러면 일단 부담스러워요. 이거 뭐 법적인 용어 자체도 굉장히 그쵸. 어렵고요.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도 해야 네. 되고 이제 가치 분석, 권리 분석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권리 분석이라고 하면 권리에 문제가 있느냐, 뭐 가압류가 있느냐, 말소 기준 권리, 혹시라도 내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 금액만 보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인수하는 권리가 있으면 눈탱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네.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야 되고 저는 가치 분석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많은 분들이 경매 그러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저렴하게 엄청난 뭐 그냥 거저 먹는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아파트 시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요.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회밀이 같은 경우도 한 10%? 15%만 저렴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급매물보다 조금 저렴한 수준으로 입찰가를 적어야지 터무니없이 적으면 아무리 좋은 아파트도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런 사례를 봤는데 동하고 층에 따라 다르잖아요. 길가동에 도로 소음이 유발되고 또 아닌 동들은 가격이 높잖아요. 그걸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인터넷 시세만 보고 이 정도면 괜찮네 하고 들어갔다가 경매 물건이 도로동에 있어가지고 도로 소음 때문에 실제로 그 가치가 아닌 물건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지의 경우에는 상가하고 가까우냐 그렇지 않으냐 그런 것도 중요하죠. 이런 것도 굉장히 크고요. 가보셔야 돼요. 이게 가봐야 되고요. 실제로 보셔야 되고 실거래가를 보더라도 세대 수가 있으면 동별로 요즘 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과 같은 동의 실거래가와 시세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경매 물건들 낙찰된 낙찰 가격을 보니까 낙찰가율이 작년까지만 해도 왜 한참 장 좋을 때는 경매 물건 가격이 더 비싸요 이럴 때도 잠깐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낙찰가율 좀 떨어지기도 했고 요 눈치 작전 치열합니다. 직전 그 금매 가격보다 10,000원을 더 써서 가져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이 상황이 만만치 않다. 공부 많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청약 시장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네네 좋습니다. 근데 청약 시장이 좋다는 얘기는 알겠는데 100가구 미만의 작은 단지들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100가구 미만이면 일단
선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그거는 왜 시장의 그래요? 수요자들. 그 대단지가 좋다.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세대 수가 많으면 뭐 우리 관리비 측면에서도 당연히 유리한 그건 부분이 그렇죠. 있고요. N분의 커뮤니티 1이니까. 시설들도 당연히 네. 잘 갖춰지고요.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도 크다고 보는데 이게 다 저는 영업사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주민들이 1000세대면 가족이 4인 가족 기준에서 4,000명이잖아요. 4,000명이 영업사원이 돼서 우리 아파트 좋아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는데 100세대는 사실 이게 양 자체가 작기 때문에 거래량도 잘 안 되고요. 거래가 많지 않습니다. 실거래 확인하기도 어렵고 수요주들 자체들도 가격 탄력성이 약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래도 안 되고 황금성도 낮고 올라도 늦게 오르니까 아무래도 좀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입지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올해 100가구 미만의 서울에서 3개의 단지가 나왔습니다. 청약 단지 3개가 나왔는데 딱 판가름이 나요. 이 강동구의 둔촌 현대 수린나는 19.2대 1이 나왔어요. 네. 당첨 평균 가점 점수가 63점. 오. 잘 나왔죠. 네. 잘 나왔는데 나머지 2개 단지들은 미계약이 나왔거든요. 왜 이러냐고 보면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인기가 좋았던 둔촌 현대는 3.3제곱미터당 2,500만 원 정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서 인기를 끌었는데 나머지 단지들은 뭐 3.3제곱미터당 3,700, 4,500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비싸네요. 비싸죠. 네. 그러면 이왕이면 어떻게 될까요? 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단지로 가지 100세대 단지를 아무리 뭐 엄청난 메리트가 있지 않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옥석 가리기로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그 옥석 가리기가 가격이죠. 야, 4,500만 원. 우리가 언제부터 지금 이게 3,000, 4,000 평당 가격이에요. 이게 약간 뒷골이 이게 엄청난 금액이고요. 띵한 느낌이 있는데. 2016년에 개포주공 2단지 레미안 블레스티지 일반 분양가가 평균 4,200이었습니다. 야. 그때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평당 3.3 제곱미터당 3천만 원이다 하면 3평에 1억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야,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자, 청약 시장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겠죠. 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청약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단지를 이번에 좀 물량 볼까요? 많이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10월에 47,829가구 거의 5만 가구 정도 나오는데 작년 대비 29% 정도 늘어났고요. 뭐 경기도 서울의 물량이 한 60% 정도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심 많이 가졌던 강남의 대어들 있잖아요. 메이플자이, 원펜타스 이런 건 좀 미뤄졌습니다. 아무래도 분양가 좀 올리려고 눈치 작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저는 관심 가져야 될 게 이문동의 아이파크 자이, 이문 3구역 하는 물량들, 용답동의 청계 리버뷰 자이도 1670세대로 괜찮고요. 천호동도 있고 의정부도 그 미군 기지 이전하고 만든 아파트가 있거든요. 뭐 링크시티 이런 단지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입지, 교통, 저는 항상 청약 단지들 볼 때 입지 보고요. 교통, 편의시설, 학교,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는지, 쾌적성, 공원이 있는지, 그리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하고 비슷한지는 꼭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교통하고 학군 이런 것들을 뭐 다 만족하면 좋겠지만 신혼부부들은 아기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군이 아직까지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이분들한테는 그러면 학교가 굉장히 가깝다와 교통이 굉장히 좋다. 어떤 쪽이 더 유리할까요? 일단 점수를 매기자면 교통이 더 중요합니다. 교통. 지하철역이 더 가까운 네. 게 나이 기준보다 우리 집은 내 집의 가치는 내 집을 사는 사람들이 결정하거든요. 타인의 관점입니다. 나 말고 내 집을 사줄 다음 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좋은 겁니다. 나 다음 혼자 분 좋아하면은 입장에서. 나 혼자 좋다고 집에 빨간 벽지로 도배를 하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그런 집을 봤는데 네. 그건 개인 취향이고요. 그러니까 지하철역은 10명 중에 9명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차 타고 다녀서 필요 없어가 아니라 내 집을 살 사람은 무슨 가치를 생각할까를 생각하면 교통 당연히 중요하고요. 나는 애가 없는데 아닙니다. 초등학생들 어린애들이 있는 분들은 초등학교 가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청년 저는 신혼부부들은 그런 것들을 따져야 우선순위로 됩니다.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요. 입지 보시는 눈도 이렇게 키워가실 수 있을 것 같고 민영 물량은 알겠고 공공에서는 어떤 물량들이 나오나요? 뉴홈 나와요. 뉴홈. 뉴홈 3차 물량 드디어 나옵니다. 야. 우리 6월에 동작구 수방사 그쵸. 그게 2차 물량이었고요. 이번에 3차 나오는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뭐 여러 개 물량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중요한 것만 찍어드리면 하남 교산, 남양주 그 왕숙 신도시 밑에 있는데 교산이 3기 신도시에서 설문조사했는데 1위 나왔습니다. 선호도 가장 높은 그건 단지니까. 왜 그래요? 사람들이 일단
하남이라는 강남 강동구 접근성을 따진 것 같고요. 위치 자체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남 교사는 반드시 청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격 경쟁력도 괜찮습니다. 전용 59 추정 분양가가 4억 5천 정도, 3.3제곱미터당 1,825만 원. 네. 간만에 들어봤죠. 1,800만 원. 2천만 원 미만으로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네. 3,400 이야기하다가 1,800만 원이니까 괜찮고요. 서울에서는 마곡이 나옵니다. 10-2가 나오는데 이게 토지 임대부예요. 그래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증금이 3억 1천만 원 정도 되고요. 월 69만 7천 원 내야 됩니다. 이거 왜 내야 되지라고 하는데 토지는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내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유리한 게 주변에 월세 시세를 확인하니까 4억에 100만 원 정도 합니다. 싸네요 이쪽이. 4억에 100만 원 낼 바에 3억에 70만 원 내고 건물은 내 거니까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긴 나가야 된다는 부담이 일단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유리하니까 70만 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3기 신도시에서는 인천 계양도 나오니까 저는 이런 거 놓치면 안 된다. 저희 큰딸한테도 꼭 청약 같이 해보자. 저는 자격 요건이 안 되니까. 그래요. 이거 그 3기 신도시 그리고 뉴홈 관련해서는 이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을 밀어주는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요거 실수요자들은 관심 가지실 만한데 판교에 공가 세대를 분양한다. 공가 세대가 뭐예요? 요것도 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가 세대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분양 전환 아파트 있잖아요.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전환을 합니다. 시세보다 저렴하니까. 그렇죠. 하는데 뭐 자금력이 안 되거나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할래. 네. 임대에 살다가 내 집 마련 안 할래. 안 받을래라고 해서 비어있는 집입니다. 그러면 명도하고 남은 집을 공가 세대라고 하는데 이번에 판교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이 번쩍 떠졌는데 보뜰마을 3단지하고요. 산운마을, 판교 원마을 같은 거 나오니까 참고로 예를 들면 보뜰마을 3단지 같은 경우 8세대가 공급이 되거든요.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3.3제곱미터당 3,300만 원 나오는데 주변 그 아파트 중에 매물 나온 게 있거든요. 5천만 원 넘습니다. 한 30% 정도 저렴하니까 이 정도면 저는 자격 요건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그 청약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공공분양하고 똑같습니다. 아. 청약 저축이나 종합통장이 있어야 되고요. 무주택이어야 되고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혹시라도 네. 내가 까먹고 있었는데 매월 10만 원씩 자동 인체가 되는데 한 20년 넣었다. 이런 분들은 당첨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로또 한 5억 6억 정도 저렴하니까 장롱에 있는 통장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20년 동안 잊고 있기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자, 서울의 성수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성수동은 요즘에 뭐 팝업 스토어 했다 하면 성수동 그런 이야기 참 많은데 이쪽이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그렇게 요즘 속도가 납니까? 워낙 좋은 지역이니까요. 마용성이잖아요. 마용성의 성이거든요. 이게 원래 유명했는 게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한강 르네상스 하면서 전략정비구역이라고 해가지고 1구역 4구역 한강변에 트리마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 옆에 고층으로 짓겠다고 하다가 층수 규제 때문에 서울시장 바뀌면서 그냥 지지부진했던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레미콘,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생각이 많이 났었던. 언제적 얘기였어요?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곤란합니다. 나죠. 큰일 네. 납니다. 근데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요. 뭐 장미 아파트도 있고요. 한남하이츠, 성수 1구역. 이 1구역이 전략정비구역이 아니고요. 다른 재건축 네.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인데 응봉 1구역도 있고 마장 세림도 있는데 이런 단지들이 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요즘 신속통합 기획도 하고 전반적으로 풀어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성수는 거의 용산급이거든요. 용산, 성수, 마포급이니까 강남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런 쪽에도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절대 팔면 안 되고요. 또 나중에 진행이 되면 충분히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지고 있는 분들 팔면 안 되는 거 맞아요? 안 팔아야죠.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는 팔면 안 됩니다. 아이고 요즘 부동산이 한쪽은 이렇게 뜨겁고 한쪽은 또 경매 물건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 많으니까 심란하다. 심란하다는 분들 참 많아요. 이 또 어느 그렇죠.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약간 그들만의 리그 같기도 하고요. 성수는 정말 천지개벽했더군요. 이런 의견도 주시는데. 천지개벽했죠. 저도 이 생각합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10년 전에 제 아시는 분 데리고 갔다 욕 먹었습니다. 뭐 왜요? 이런 데 데리고 갔냐고. 그 가치를 보지 못하고 사람 무시하냐고 제가 욕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역세권에도 거의 횡했던 느낌이 있는데. 맞아요. 그래요. 이게 부동산이란 게 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